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왕초보 여러분들 복식부기 완전 정복 시간입니다. 오늘 이 강의만 들으시면 여러분은 복식부기를 완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부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것만 알면 복식부기 끝. 네, 붕괴 탑합니다. 제목 아주 생생합니까?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식부기를 알기 전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되죠. 자, 보시면 여기도 써 있지만 재무상태표가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분계 전표라는 것을 작성하는 것이다 라는 거 여기저기서 설명을 드렸었죠. 네, 재무상태표를 한번 대강 보고 가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제가 이제 엑셀로 대강 만들어 봤는데 이런 폼입니다. 이런 폼.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이런 폼이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차변, 대변, 복식이라는 것은 두 개다 이거죠. 두 개. 뭐가 두 개냐면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다. 그래서 복식이라는 것인데 이 복식으로 어떤 회계 처리를 하면 이러한 최종 목적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진다. 네, 이런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재무상태표라는 결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왼쪽이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왼쪽이 차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오른쪽 박스가 대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약속. 어떤 약속을 하는 거냐면 이 왼쪽에는요. 여기도 써 있죠? 자산들이 모입니다. 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의 자산 대표적으로 여기 써 있던데 예금, 우리 회사 통장에 있는 돈, 아니면 종이 현금도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무실 보증금 자산이죠. 그리고 물건을 샀다. 뭘 팔기 위해서 상품을 샀다. 이것도 우리 회사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생계를 끊고 아직 돈을 못 받았네. 외상이네. 그래서 아직 받을 돈. 그죠? 받을 돈. 그래서 회계 개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산들은 왼쪽에 모아놓는다. 그 다음에 부채 있죠.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아니면 거꾸로 우리가 물건을 외상으로 샀는데 그 외상거래처한테 돈을 지급을 못했어요. 부채죠. 그래서 이러한 차입금, 부채들 줘야 되는 돈이죠. 나중에. 예, 그래서 이런 부채들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 우리가 처음에 회사를 설립하고 시작할 때 회사에다 돈을 넣어놓고 시작하죠. 예, 이게 우리 회사의 자본금입니다. 그 자본도 역시 오른쪽인 부채 계적이다 라는 거고, 이제 자본금은 자본총계 쪽에 이제 들어가는데 자본 쪽이고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 이익을 내죠. 그래서 손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발생하고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매출에서 각종의 비용들을 뺀 마지막 이익이 있는데 이 손익은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뺀 이 표를 보여주는 양식인데요. 이 당기순이익 이익이죠. 마진이죠. 마진. 그래서 각종의 비용을 다 뺀 최종 마진이 요 제일 밑바닥에 손익계산서 맨 밑바닥에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이익들이 계속 여기에 쌓여갑니다. 여기 재무상태표. 그래서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당기순이익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당기는 글자 그대로 그 1년 동안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죠. 그 1년만 말하죠. 근데 시간이 흘러 몇 년 계속 지나가면 이 이익이 계속 쌓여가겠죠. 그래서 쌓인 게 이익잉여금이다. 그래서 자본도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으로 쪼개지는데 하여튼 오른쪽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계를 해보면 하기 전에 자, 왼쪽은 우리 회계용어로 차변이라고 그러고요.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변하면 바로 여러분 머릿속에 왼쪽을 생각하시고요. 대변하면 오른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이 차변 왼쪽에는 뭐가 있다? 위치한다? 약속하기로 했죠? 네, 자산입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어느 쪽이다? 네, 여기 보면 왼쪽 박스에 있죠. 여기는 오른쪽 박스.
네, 왼쪽 박스에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왼쪽에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채하고 자본, 방금 봤던 이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 박스죠. 네,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부채 자본은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써놨어요, 여기.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손익계산서는 크게 보면 매출과 비용인데요. 이 매출을 회계적인 용어, 개념적으로 수익이라고 하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은 오른쪽이다. 즉, 대변이다. 비용은 차변이다. 왼쪽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무상태표는, 여기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 자본으로 나눠져 있고, 손익계산서 표는 수익과 비용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5개, 자산, 부채, 자본 3개하고 수익, 비용 2개 해서 총 5개가 대분류인데요. 이 5개의 항목은 위치를 약속합니다. 자산과 비용은 왼쪽 차변이고요. 부채, 자본과 수익,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매출이죠. 네, 얘네들은 오른쪽으로 위치하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 아예 뇌 속에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산과 비용은 왼쪽, 부채, 자본, 수익은 오른쪽, 이렇게 약속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자산과 일단 이 재무상태표 항목 크게 보면 3가지, 자산, 부채, 자본 이 3가지만 놓고 볼게요. 손익은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 자산, 부채, 자본 이 3가지만 놓고 보면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1억짜리를 살려고 그러는데, 아파트라는 자산 1억짜리를 살려고 그러는데 돈이 여러분 주머니에 4천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아파트 1억짜리를 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죠? 네, 은행에서 대출 받습니다. 담보대출.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자산 1억짜리를 사기 위해서 어떠한 자금 관계가 생기냐면 내 돈 4천만 원이 투입이 돼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6천만 원 대출 차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를 아파트 하나 산 거를 회계 처리를 여러분이 연상을 해보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자산에 아파트라는 부동산이 1억 원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굳이 회계 처리를 한다면. 그 다음에 1억으로 복식이니까 항상 왼쪽 오른쪽을 동시에 써줘야 되는데, 자, 아파트 1억은 여기 왼쪽에 썼어요. 왼쪽에 썼고 오른쪽을 써야 되는데 이 1억이 2가지로 쪼개졌죠. 내 돈 4천만 원, 이것은 회계적으로 자본금이라고 그래요. 자본금 여기에 4천만 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죠. 은행에서 돈 빌린 거 여기 차입금 있네요. 차입금 얼마? 6천만 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숫자만 놓고 보면 왼쪽에는 1억이 써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는 6천만 원과 내 돈 4천만 원, 그래서 1억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차입금 6천과 내 돈 4천 합치면 합쳐서 1억이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신기하게도 왼쪽 1억, 아파트 1억이 써 있었는데 오른쪽도 1억이에요. 그래서 6천만 원 차입금하고 내 돈 자본금 4천만 원. 그래서 그 유명한 등식이 등장합니다.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부동산을 하나 산 것을 재무상태표로 표시를 한다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자산에 부동산 1억,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부동산인데 자산은 자산이죠. 예, 아파트 자산 1억 원 이렇게 써 있을 것이고 이꼴 같습니다. 뭐 같냐면 부채하고 자본을 더한 거랑 같아요. 그래서 부채는 얼마죠? 네, 은행 차입금 6천만 원, 내 돈 자본금 4천만 원 해서 숫자만 표시해 볼게요. 여기 자산 자리가 1억 이꼴 부채는 6천, 자본은 4천. 그래서 이 유명한 이꼴 등식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아주 논리적이고 복식보기는 복식보기에 따라서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는데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이꼴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제 차변과 대변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죠.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만 알고,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은 쉬워요, 여러분. 가계부 쓰듯이 내가 돈 들어온 게 수익이고 돈 나간 게 비용이죠. 쉽게 생각한다면. 그렇죠? 수익과 비용이란 단어는 뭐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당연히 이익이겠죠? 당기순이익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산 비용은 왼쪽, 부채 자본 수익은 오른쪽.
자산 비용은 왼쪽, 부채 자본 수익은 오른쪽이다. 자, 이런 거,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기를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해가지고 밑에까지 우리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대표적인 거래를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10개 정도 사례를 차변대변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여기서 배우시면 여러분 못할 게 없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들을 제가 예를 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회계 처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깨끗한 백지 상태입니다. 재무상태표에도 어떠한 숫자가 들어와 있지 않고요. 손익계산서도 장사하기 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한 상태고 첫 번째 거래가 발생합니다. 자, 보시면 자, 보시면 6월 1일 날입니다. 어떤 거래가 있었어요. 자, 보시면 왼쪽입니다. 자, 이게 왼쪽 박스예요. 왼쪽 박스. 이게 오른쪽 박스고. 그래서 이 결과가 이 재무상태표에 모아질 겁니다. 자, 한 건 있었어요. 어떤 거래가 있었냐면 우리 회사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계정 과목은 통장에 이름을 붙이는 건데 통장은 우리 회계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이라고 그래요. 예, 보통예금이라고 그러고 그냥 예금이 아니에요. 보통예금이다. 수시로 돈을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통장을 계정 과목상 보통예금이라고 그러고요.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다가 차변에다가 이제 왼쪽이라는 오른쪽 이런 표현 안 쓸게요. 차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차변에다가 보통예금 금액은 1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입력하고 끝을 내면 이건 단식입니다. 한쪽만 썼죠? 복식은 한 거래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 차변, 대변 양쪽을 써줘야지 한 세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돈 들었네? 라고 쓰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통장에 돈 들었다 라고만 입력을 어떤 기록을 해놓는다면 뭔가 허전하지 않으십니까? 돈이 왜 들어왔는지 원인을 알 수 없어요. 단식은 그렇죠? 통장에 돈 들었다. 아무런 반절 정보밖에 없죠.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성이 없어요. 정보가. 뭔가 허전해요. 왜 그러냐면 그 원인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으로 내 돈을 회사 통장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려고 돈을 넣어놨기 때문에 마이머니, 내 돈입니다. 내 돈. 자본금 이렇게 대변에다가 100만 원을 잡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통장에 돈 들었다라는 거래가 하나인 거고 그런데 우리 회계는 얘를 쪼갭니다. 왼쪽으로 하나 쪼개고 오른쪽으로 쪼개요. 그래서 복식으로 이제 장부의 기록, 그래서 복식 부기, 장부 기록 한다 이건데 돈 들었다 한쪽만 쓰면 안 되니까 오른쪽도 쓰는데 그 원인까지 씁니다. 자본금 100만 원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걸 봤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통장에 돈 들었구나. 오케이. 왜 들었지? 오른쪽을 봤더니 대변을 봤더니 자본금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 이거 내 돈 넣었었지? 라고 나중에 기억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컴퓨터의 세계로 컴퓨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왼쪽은 자산, 오른쪽은 부채 자본 이렇게 쓴다고 그랬는데 사실은요 자산이 항상 왼쪽에 있는 거고 부채는 항상 이 오른쪽에다 쓰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자산도 증감이 있어요. 늘어날 때가 있고 감소할 때가 있죠. 부채도 증가할 때가 있고 감소할 때가 있고요. 자본도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산도 다시 쪼개보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부채도 마찬가지 자본도 늘어나고 감소하고 그래서 이걸 자산은 한 개인 것 같지만 회계적으로는 두 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 거고 부채도 늘어나고 줄고 자본도 늘어나고 줄고 해서 이 회계처리 방법은 자산이 두 개가 나올 수 있고요. 부채도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오고 자본도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잖아요. 늘어나고 줄지 뭐 그게 아닌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산 두 개로 플러스 마이너스 부채도 플러스 마이너스 자본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늘어나는데
얘 태어나는 위치가 최초가 여기라는 뜻이에요. 자산을 예를 들면 자산은 항상 왼쪽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난다는 뜻은 늘어난다는 뜻이죠. 우리 어머니가 애를 낳으면 아기가 태어나죠. 최초에 태어납니다. 태어났을 때 처음 위치를 말해요. 위치. 그래서 이 자산은 최초에 태어날 때, 즉 플러스일 때, 늘어날 때 자산 왼쪽으로 태어난다는 거고, 부채와 자본은 최초에 태어날 때, 즉 증가할 때 위치가 오른쪽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자산 늘어났죠. 최초입니다. 늘어났어요.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늘어난 건 최초예요. 그 자산의 증가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써놨죠.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플러스입니다. 자산 플러스는 어디다 기록한다? 최초 장소니까 왼쪽입니다. 자본도 원래 최초 장소는 어디라고 그랬죠? 자본이 플러스 됐다. 자본이 늘어났다. 자본 늘어났죠. 마이머니 늘어났잖아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자본이 늘어났다. 원래 위치가 플러스다. 플러스니까 저기 써있잖아요. 자본은 오른쪽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넣은 거예요. 만약에 자본이 반대로 준다면 최초 태어난 장소는 여기 오른쪽이라고 여기 써있으니까 알겠는데 자본이 거꾸로 줄면 자본금은 왼쪽에다 써야 됩니다. 태어난 위치의 반대방에다 기록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예금도 최초 태어나는 장소는 왼쪽이라고 그랬지만 감소는 오른쪽에다 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산의 증가는 여기다 씁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에다 쓰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근데 현재는 이제 자산 증가만 있고 자본 증가만 있죠. 그러니까 자산 플러스 자본 플러스. 그래서 자본 플러스는 원래 자본이 태어난 장소가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자산은 여기가 왼쪽이니까 태어난 장소 자산 플러스는 왼쪽에다 씁니다. 자산의 감소는 반대 방향이다. 여기다. 이 자본의 반대 방향은 즉 감소는 이쪽에다 쓴다. 그래서 자본금 여기다 얼마 이렇게 쓰는 것이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기록하는 방식인데 자기가 태어난 자리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야지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6월 1일 날 회사 통장에다가 내 돈을 집어 넣었습니다를 회계 처리로 이렇게 한다는 거야. 내 회사 통장 입장에서 자산이 늘었죠. 자산이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플러스 여기 써있죠. 자산 플러스. 자산 플러스는 어디다 넣는다? 원래 자산은 여기니까 이렇게 쓴다. 자본도 처음으로 태어났다. 오른쪽이다. 이렇게. 그리고 현재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 표를 만든다면 재무상태표를 만든다면 보통예금이란 자산이 들어와 있고요. 부채는 아직 없지만 자본금 100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 공식 자산 이퀄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그 유명한 공식이 여기서 보이고 있죠. 100만원 이퀄 100만원입니다. 자산 더하기 부채 자본이 딱 맞아 떨어졌죠. 손익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없고요. 자, 다음 두 번째 거래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초보자 여러분들은 좀 벙벙하죠. 근데 머리를 잊어버리시고 다 머리를 지우시고 자산, 부채, 자본이 있고 증가 감소가 있는데 증가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자본 같으면 자산은 왼쪽, 자본은 오른쪽이다 라는 거고 두 번째 분께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6월 2일 날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를 여러분 머릿속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죠? 보통예금이 들어왔다. 즉 회사 통장이니까 자산이죠. 우리 회사의 자산이 늘어났네. 자산의 증가입니다. 그죠? 통장도 우리의 자산이죠. 그래서 20만원이라는 통장이라는 자산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자산 증가는 어디라고요? 네, 여기 자산 왼쪽입니다. 차변 기록했어요. 근데 돈이 왜 들어왔지? 원인을 복식으로 표현해야 되죠? 아, 이번에는 빌렸네요. 예를 들면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채가 최초로 발생하네요.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이제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했다? 부채는 여기 있죠? 오른쪽이다. 그래서 부채 오른쪽에다가 썼고 돈 들어왔고 그래서 자산은 증가하였으며 여기 써있죠? 자산은 플러스가 됐습니다. 부채도 플러스가 됐어요.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부채 증가
이렇게 부채, 자산, 왼쪽, 오른쪽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재무상태표를 오른쪽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요만큼은 우리 전표 입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회계 처리를 하면 이러한 결산서에 영향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방금 차입금을 기록을 했으니까 오른쪽 부채가 200만원이 잡혀 있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는 통장에 100만원이 있었는데 200만원이 늘었죠. 자산의 증가입니다. 자산 플러스. 자산 플러스는 항상 왼쪽. 그래서 아까는 100이었는데 120이 늘었고, 아까는 100이었죠? 왼쪽 오른쪽. 근데 예금 20 늘었고요. 부채 20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이 꼴을 유지하면서 결산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산 증가, 부채 증가입니다. 그죠? 이러한 거래가 있었다 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거래 보시면, 같은 날 사무실에 건물주한테 7만원 보증금을 송금해 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회사 통장에서 7만원이 돈이 출금이 된 거죠. 건물주한테 돈을 계좌 송금한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통장에 지금 현재 120만원이 있었었는데 7만원을 송금했다는 것은 이 통장만 놓고 보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통장만 돋보기를 꺼내서 보면 7만원이 줄었죠. 송금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 얘는 왜 갑자기 오른쪽으로 갔을까요? 보통예금 여기까지는 계속 왼쪽에 쓰고 있는데 얘는 왜 오른쪽으로 썼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플러스면 자산은 플러스, 여기 자산 플러스면 왼쪽인데 반대 방향, 자산이 마이너스면 반대 방향으로 쓴다고 그랬죠. 항상 그래요. 부채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쪽이 플러스인데 부채가 줄면 반대 방향으로 쓰는 거죠. 자산이 원래는 증가가 플러스인데 통장만 놓고 봤더니 통장이 줄었습니다. 7만원어치가. 그래서 자산의 감소입니다. 여기 써있죠? 자산의 마이너스입니다. 오른쪽은. 네, 그래서 자산 증가는 플러스는 왼쪽, 자산의 마이너스는 가 있다면 오른쪽에다 기록했습니다. 통장을 봤더니 통장 7만원 난 거를 보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대변에다가 7만원이 기록했어요. 자산의 감소죠. 근데 이거 가지고 이것만 기록해놓으면 또 안되겠죠. 통장에 7만원이 나갔어 라고 말을 하면 정보가 불완전합니다. 복식이 아니죠. 그래서 복식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돈이 왜 나갔니?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답하는 거죠. 네, 임차보증금이란 7만원이라는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대신. 그러니까 통장이라는 자산 7만원이 감소했지만 자산이 감소했죠? 통장 자산? 근데 임차보증금이라는 자산이 대신 같은 금액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임차보증금만 얘만 이렇게 뚫어지게 보면 갑자기 없던 게 생겼죠? 보증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우리 회사의 자산이죠. 나중에 우리가 사무실을 뺄 때 건물주한테 7만원 돌려받을 수 있죠? 그죠? 이게 받을 돈입니다. 얘도. 그죠? 네, 그래서 임차보증금이라는 받을 돈, 자산입니다. 자산. 우리 회사의 자산이 대신 늘어났죠. 보통예금 자산 7만원이 줄어드는 대신 자산의 감소, 마이너스. 대신 또 다른 자산이 플러스됐다. 어떤 자산? 임차보증금이라는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7만원. 그래서 자산 증가니까 왼쪽, 통장만 놓고 오는 통장은 자산의 감소니까 오른쪽, 그죠? 오른쪽에다가 통장을 기록하였다. 아시겠죠? 예,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재무상태표는 오른쪽에 임차보증금 자산 7만원이 늘었고요. 통장은 아까 120만원 있었는데 그 7만원이 줄어서 3만원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7만원 줄었고요. 대신 같은 자산인데 이 임차보증금이라는 자산이 대신 늘어났죠. 통장은 줄고 얘는 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그래서 얘는 플러스는 왼쪽, 이게 마이너스 7만원은 오른쪽에 기록했습니다. 아시겠죠? 현재 이 꼴 엑셀 산식을 보시면 얘 더하기 보통예금이 오른쪽으로 한 건 빼야 되겠죠. 감소한 거니까. 그래서 F8 더하기 F10 아니 이거 더하기까지 했는데 하여튼간 100만원 더하기 20만원 빼기 7만원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서 120에서 7만원을 뺐더니 113만원 나왔어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왼쪽, 자산의 감소 오른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전표 입력을 했더니 오른쪽에 딱 표가 보이죠? 예, 제가 이 엑셀을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직관적이죠? 이해하기가 쉬워요. 제가 이 사용자가 이렇게 전표를 입력했었을 때 이 결산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오른쪽에 보이고 있으니까 비교해 보는 것이죠, 지금. 예. 자, 다음 거래입니다. 6월 3일 날 아까 돈 20만 원 빌렸잖아요, 은행에서. 그래서 이제 기분 좋았죠. 통장에 20만 원 찍히니까. 근데 부채입니다. 이 차입금 갚아야 되죠, 20만 원. 그래서 부채 증가, 부채는 오른쪽이죠. 예. 플러스, 부채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기록했는데 부채가 이번엔 갚았다. 7만 원을 아니 8만 원을 갚았다. 부채가 감소했네요. 그럼 원래 부채는 플러스니까 오른쪽에 썼었지만 20만 원을 그 중에서 8만 원이라는 부채는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반대 방향입니다. 부채는 오른쪽이지만 감소할 때는 왼쪽이죠.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8만 원을 써는 것이죠. 부채의 감소입니다. 부채가 마이너스 됐죠. 아시겠죠? 부채 증가는 어디다 기록해요?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 부채의 감소는 반대 방향인 왼쪽. 차변에다 기록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부채가 감소했지만 사실은 우리 회사 통장에 있는 돈도 자산도 줄었죠. 역시 8만 원이 통장에 있는 돈이 나갔어요. 그래서 보통 예금의 증가는 왼쪽이었지만 보통 예금의 감소, 즉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 자산이 감소했죠. 얘는 8만 원을 오른쪽에다 기록한다. 왜냐면 자산의 감소니까 그래요. 자산의 플러스는 왼쪽,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거꾸로 부채의 증가, 부채가 증가한 건 오른쪽이지만 왜냐면 부채가 오른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부채는 오른쪽. 플러스, 부채가 플러스일 때는 오른쪽. 근데 부채가 감소할 때는 반대 방향인 여기서 감소한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이거 좀 사실 알고 보면 쉬워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태어난 장소가 자산 플러스는 왼쪽,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는 오른쪽, 그리고 각각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된다. 이거거든요. 예, 알고 보면 쉬운데. 자,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했더니 아까는 20만 원 부채가 있었는데 차입금 부채가 감소했어요. 8만 원. 그래서 이제는 12만 원 남았죠. 은행빚 12만 원 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행빚 아까 20만 원 있었는데 1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대신 통장 돈도 8만 원 줄었어요. 그렇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드디어 손익 쪽이 이제 손익 거래인데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30만원짜리를 발행했어요. 매출 세금계산서를 드디어 손님이 와가지고 매출 발생 첫 거래가 뜬 거죠. 그래서 이건 일종의 세금계산서 회계처리예요. 세금계산서. 예, 그래서 매출을 얼마 떴냐면 30만원짜리 뭐를 팔았어요. 상품 매출.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라는 거, 세금계산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매출 30만원 뜨고요. 받을 돈 얼마 받아야 돼요? 30만원 떴으니까 30만원 받아야 되겠죠? 부가세가 없었다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서 해대기니까 생계세를 끊었고 그래서 부가세 10%도 받아야 됩니다. 거래 상대방한테 30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33만원이라는 받을 돈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손님한테 30만원만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3만원도 받아야 돼. 그래서 받을 돈 얼마?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33만원. 그러니까 받을 돈은 여러분 자산인 거 아시겠죠? 받을 돈도 내 장부에 적어놔야 되잖아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받을 돈 33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받아야 되겠고, 매출은 순수한 우리 회사 매출만 30만원이죠. 근데 왜 30만원인데 3만원을 더 받죠? 네, 거래 상대방한테 33만원을 받는 건데, 그러면 이 매출이 33만원이 뜬 겁니까? 여기 상품 매출에다가 33만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3만원은 우리 매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초보자 여러분들. 부가세 애수금이라고 합니다. 3만원이. 부가세 지금 실제는 안 받았지만 나중에 받을 거니까 그냥 받았다고 치고, 이 부가세 3만원은
여기도 써있지만 부채입니다. 부채.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죠? 손님한테 30만원짜리 팔았더니 룰랄라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부채도 발생합니다. 이 부가세 3만원이라는 부채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부가세 3만원은 여러분 주머니에 영원히 인마이 포켓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회사가 갖는 게 아니죠. 33만원이 들어왔다고 했었을 때 3만원 어떻게 돼요? 손님한테 3만원 받아서 부가세 그거 그냥 내가 가져요? 아니죠. 국가에다가 내야 됩니다. 국세청에 납부를 해야 되죠. 부가세 신고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에요. 누구에게 갚아요? 은행이요? 아니요. 국세청에다가 국가에다가 납부해야 되는 돈이에요. 근데 일단 손님한테 돈만 미리 받아놓은 거죠. 3만원을 더. 그래서 일단은 받아놨지만 나중에 다시 국가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수금하였다. 임시적으로 수금하였다. 예비적으로 수금하였다. 그래서 예수금 뭐를? 부가세를. 그래서 이름이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3만원. 아시겠죠? 그래서 33만원이 쪼개집니다. 두 개로. 내 순수한 매출 30만원과 부가세 3만원으로 쪼개지는데 이 3만원, 아니 30만원은 매출입니다. 매출. 그래서 상품 매출은 그럼 우리 결산서에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보면 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될까요? 표시 안 될까요? 이 상품 매출 예. 네? 표시된다고요? 이 상품 매출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돼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계정 과목들은요. 둘 중에 하나 이 결산서에 나중에 다 표시가 돼요. 재무상태표냐? 손익계산서냐? 둘 중에 하나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상품 매출은요. 재무상태표가 아니고요. 여기도 써있죠.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 상품 매출은. 그래서 아까 손익계산서는 깨끗했는데 이 상품 매출 30만원이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붕괴를 하는 바람에 드디어 손익계산서 쪽으로 흘러갔어요. 30만원. 이쪽이 아닙니다. 예, 손익계산서 쪽 결산서로 30만원이 흘러갔다. 33만원이 아니고 30만원만. 그러면 얘는 부채라고 그랬죠? 갑자기 부가세 예수금 여기 부채죠. 지금 이만큼은 부채입니다. 부채. 그 다음에 오른쪽 이만큼은 자본입니다.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라고 그랬어요. 국세청에 돌려줘야 될 부채입니다. 이름이 좀 길어서 그렇지. 부가세 예수금 3만원 부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20만원 했다가 8만원 갚았고 그래서 12만원 은행빚 있고 부가세 손님한테 3만원 받았더니 3만원도 부채다. 그래서 현재 부채가 15만원입니다. 합쳐서. 그래서 얘는 상품 매출은 1로 들어가고 부가세 예수금은 여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산서는 여러분이 작성하는 게 아니죠. 컴퓨터가 알아서 똑똑하게 회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 장부는 컴퓨터가 알아서 짝짝짝 만들어 간다 라는 것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나 받을 돈 33만원 있어 그러면 궁금하죠. 네, 그래서 매출 30만원 떴고요. 손익계산서 쪽으로 부가세 3만원도 떴다. 그래서 얘는 손익계산서, 얘는 재무상태표로 흘러간다 라는 거고. 자, 그러면 얘는 왜 위치를 봅시다. 외상매출금은 왜 왼쪽에 썼을까요? 받을 돈이니까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플러스 왼쪽. 부가세 예수금 아까 뭐라 그랬죠? 국가가 내야 될 부채입니다. 부채 플러스입니다. 부채가 늘어났죠? 부채 증가입니다. 부채 플러스. 그러니까 오른쪽입니다. 상품 매출은 여기 써있죠? 수익은 오른쪽이고요. 비용은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상품 매출은 수익이죠.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매출하고 수익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수익은 넓은 개념이고요. 이제 수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상품 매출인데 수익의 하나죠. 얘도 상품 매출도.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수익은 어디다? 오른쪽이다. 아시겠죠? 나중에 보겠지만 비용은 왼쪽입니다. 자, 수익은 오른쪽. 근데 여러분 자산, 부채, 자본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만약 증감이 있었을 때. 근데 수익은 증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상품 매출이 뜨면 뜨는 것이지 얘가 감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직원한테 월급을 줬다. 비용이 발생한 것이죠. 그냥 비용이 발생했지. 비용이 줄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비용은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플러스만 있는 것이죠. 수익도 플러스만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비용도 플러스만 있고 수익도 플러스만 있는 것이지 얘가 마이너스, 비용도 마이너스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냥 발생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여기도 수익 발생이라고 그랬지 수익이 플러스 됐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왜냐면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고. 그래서 받을 돈 33만원 왼쪽 잡았습니다. 차변. 그 다음에 얘 원인이 오른쪽 복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매출 30만원 떴고요. 부가세 3만원 해서 33만원이 두 가지로 쪼개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다음 분계 보겠습니다. 6월 6일 날 이 외상대금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받을 돈이 들어왔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지금 눈으로 이거 엑셀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천정을 보십시오. 상상을 해 보십시오. 수금이 됐다. 33만원. 자, 이거를 복식으로 이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여태까지는 단식에 젖어 있었겠죠. 여러분 사고하는 게. 자, 복식이니까 왼쪽 오른쪽이 여러분 천정을 보십시오.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리세요. 상상. 자, 왼쪽에 33만원이 돈이 들어왔답니다. 수금이 됐답니다. 자, 회계 처리해 보세요. 통장에 33만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차변에 뭐요? 예, 예금, 보통예금, 자산 증가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33만원 보통예금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끝납니까? 안 되죠? 네, 예금만 넣은 것만 기록하면 불완전한 거예요. 복식은 정확하죠. 통장에 돈 들어온 것도 중요하고요. 대신 받을 돈 관리도 해야 되죠. 받을 돈. 그래서 외상 때 수금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정 과목으로 생각한다면 보통예금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받을 돈 계정 과목도 생각을 같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통장에 돈 들어왔다고 보통예금 33만원 끝 이러면 안 돼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도 있어요. 받을 돈이라는 것이죠. 받을 돈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받을 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통장을 잊어버리시고 받을 돈 줄었죠. 수금이 됐으니까. 그죠? 근데 받을 돈 자산은 왼쪽이었는데 차변이었는데 줄었네요. 받을 돈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엑셀로 눈으로 보시면 진짜 천장 보신 거죠? 예. 자, 외상 매출금 오른쪽으로 기록합니다. 왜 그렇죠? 외상 매출금 입장에서는 외상 매출금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자산이 감소했거든요. 장부 받을 돈이 감소했다고요. 자산이 감소, 자산의 감소는 마이너스. 자산 감소 여기 있죠? 네, 자산 감소는 오른쪽에 기록하고 자산의 증가는 어디? 플러스는 자산 플러스는 왼쪽. 그래서 통장도 자산이고 외상 매출금도 자산인데 받을 돈도 자산이고 통장도 자산이죠. 예,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은 늘었지만 받을 돈이라는 외상 매출금은 감소했습니다. 받을 돈이 줄었죠. 예, 그래서 복식이 정확한 거예요. 통장 관리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보시면 외상 매출금도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분계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요. 외상 매출금만 우리 채권 관리 중요하니까 아까 생계세 끌으면서 33만원 받을 돈이 있었는데 방금 수금이 돼가지고 외상 매출금 22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럼 현재 얼마 남아 있어야 되죠? 받을 돈? 사장님이 여러분한테 지시합니다. 야, 지금 우리 받을 돈 얼마 있냐? 장부에. 보고 33만원 있었는데요. 6월 6일날 22만원이 수금이 돼서요. 33 빼기 22 했더니 11만원 남아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결산서를 보시면 외상 매출금이 얼마 남아있어요? 11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외상 매출금이 증가했고요. 외상 매출금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11만원 남았습니다. 여기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16. 그러니까 여기 33만원 플러스 외상매출금 계정만 놓고 보는 거죠. 외상매출금은 또 22만 감소. 그래서 외상매출금 계정은 얼마 남았다? 33 빼기 22에서 11만원 남았습니다. 라고 사제멘트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거래 6월 7일입니다. 이번에는 물건을 사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매입입니다. 매입, 매출이 아니고 반대 방향입니다. 매입. 거꾸로 우리가 어떤 상품을 샀어요. 10만원짜리를 샀습니다. 근데 그 거래 상대방은 11만원이겠죠. 세금에서 끊었을 때.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11만원짜리 끊었고, 예, 그렇게 끊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래처한테, 매입처한테 돈을 얼마 줘야 돼요?
부가세도 줘야 되죠. 예, 그래서 10만원만 주면 안 돼요. 그 거래 상대방이 화냅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 11만원, 만원 포함해서 부채가 발생합니다. 돈을 이제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가정이죠. 예, 그래서 부채 발생, 부채가 증가했죠. 외상매입금. 그래서 부채는 오른쪽이라고 그랬어요. 부채 플러스는 부채 플러스 부채가 늘어났어요.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늘어났어요. 플러스죠.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이다. 그렇게 끝나고 하면 안 되겠죠? 또 단식이 아니라 복식이니까. 그러면 제가 줄 돈 11만원 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줄 돈이 생겼니? 부채가 생겼니? 복식이니까 왼쪽에다가 기록합니다. 이제 반대 방향. 상품이라는 자산이 대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매입세금을 받으면서 상품이 들어왔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10만원 늘어났습니다. 자산의 증가. 그죠? 근데 거래 상대방한테 이제 이 돈을 줬다고 가정하고요. 아직 안 줬지만 줬다고 가정하면 11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늘어났고요. 대신 만원으로 또 쪼개지는데 만원은 뭐죠? 얘? 부가세를 줬어요? 그럼 부가세를 줬으면 이 돈이 영원히 날아가는 돈이냐 아니면 상품 가격이냐. 그래서 상품에다가 여기다가 10만원이 아니라 11만원 이렇게 써야 되느냐? 아니죠. 이 만원의 운명 아세요? 이 만원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부가세 우리가 만원을 더 줬네. 그죠? 그럼 이 만원은요 여러분 아까 여기 있죠? 매출이 일어났을 때 3만원 부채라고 그랬어요. 국가에다가 내야 돼요. 3만원. 근데 내가 거꾸로 뜯긴 거 있죠? 물건 살 때 뜯겼어요. 그죠? 만원을. 그래서 실제 부가세는 얼마 내요? 3만원에서 3만원 이건 부채니까 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3만원을 다 내는 게 아니고 내가 물건 살 때 그 매입처한테 줬던 만원을 뺍니다. 그래서 3만원 빼기 2만원 해서 3만원 빼기 만원 해서 국가에다가 실제 부가세 신고 납부할 때 지금 6월달이니까 7월달이겠네요. 7월 25일날 부가세 신고하죠? 납부도 하고 그때 매출할 때 3만원 받아놨던 돈 그리고 내가 물건 살 때 만원 뜯겼던 돈 이 차액 원래 3만원을 내야 되는데 내가 미리 낸 매입처한테 줬던 만원을 줬죠? 그래서 3만원에서 만원을 뺀 2만원만 국가에다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3만원 내서 눈물 날 뻔 했는데 만원을 뜯겼는데 이 만원은 이 낼 돈을 까주니까 기분 좋죠? 예, 기분 좋아요. 그래서 이걸 공제받는다고 그러죠. 부가세 3만원에서 공제해 줍니다. 만원을. 그래서 2만원만 낸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돌려받는 돈하고 같은 거예요. 3만원을 내고 국가한테 만원을 돌려받으면 되는데 네팅하는 거죠. 산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3만원에서 만원을 뺀 2만원만 된다. 이 말은 3만원은 내고 만원은 돌려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얘를 공제한다 아니면 환급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만원은 우리 회사의 자산 성격입니다. 마치 받을 돈 같아요. 외상매출금 같죠. 누구한테? 국가로부터 받을 돈 같은 느낌. 그죠? 실제는 이제 3만원에서 만원을 빼고 2만원만 차익만 되지만 성질은 만원 자체만 놓고 보면 이거 같아요. 외상매출금 받을 돈. 받을 돈입니다. 그래서 자산입니다. 받을 돈은 자산이죠. 그래서 매출을 뜰 때 부가세는 이름이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그러고 물건 살 때 뜯긴 10%는 대급금이라고 합니다. 대급금. 그래서 지급했다 이겁니다. 부가세 만원을 내가 대신 지급했죠. 거래 상대방한테 지급했다고요. 그래서 급금 지급했다. 돈을 받았다. 예수금, 예수금, 대급금 이렇게 표현해요. 부가가치세가 매출 쪽은 부가세 수금, 매입 쪽은 매입 부가세는 매입할 때 부담했던 부가가치세 10%는 이름이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앞 글자는 뭐 아실 테니까 뒤에 세 글자 예수금, 대급금 이렇게 된다. 나중에 3만원과 만원의 차익만 된다. 그래서 얘는 받을 돈 성격이니까 자산이다. 외상매출금과 성질이 같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죠? 그래서 플러스 자산이 플러스해서 만원 이렇게. 그래서 매입세금 개선서 회계처리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ERP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뭐 제가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자동 분계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자동 분계. 그래서 뭐 샀니? 상품. 부채 이름은 외상매입금 이렇게. 이 부가세 대급금은 자동 분계 이렇게 되고 있죠. 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재무상태표 현재 상황을 보면 받을 돈 부가세 대급금 10,000원 들어와 있네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물건 30,000원 받은 거 있죠? 매출할 때. 그래서 30,000원. 그리고 나중에 요거하고 예수금하고 상계에서 20,000원만 납부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짠. 예. 6월 10일 날 분급됩니다. 6월 10일 날. 이번에는 아까 외상 때 아까가 조금 전에 우리가 물건 샀을 때 얘는 끝났고요. 왼쪽은 끝난 거죠. 사후 관리가 필요 없어요. 예, 그렇고 이거 장부 걸어놨죠. 그래서 외상 때 갚아야 되죠. 이 부채를 갚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또 천정을 보셔야 되는데 예, 이번엔 그냥 이거 보세요. 엑셀. 자, 외상 때를 갚았습니다. 6월 10일 날. 자, 그래서 통장에서 갚았다. 10만원 갚았다. 11만원. 자, 그러면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죠. 자, 통장에서 돈이 나갑니다. 통장 나간 게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여러분? 지금쯤이면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제 이해하셨죠? 통장이라는 자산이 왼쪽, 자산이 플러스면 왼쪽인데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통장 얘만 보는 거예요. 통장이 줄어들었어요. 자산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기록합니다. 통장이 늘면 왼쪽입니다. 자산이니까. 자산 증가.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에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실무적인 것까지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는데, 500원이 문제입니다. 원래는 외상 때 11만원만 주면 되는데, 은행에서 수수료 500원을 뜯어갑니다. 인터넷 베킹할 때. 그죠? 그래서 실제 통장을 딱 열어봤더니, 11만원으로 찍혀있지 않고요. 출금란에. 11만 500원으로 찍혀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통장에 11만 500원 나갔으니까 하여간 통장만 놓고 보면 11만 500원 감소한 것이죠. 그래서 보통 예금 11만 500원 수수료 포함해서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식이니까 통장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외상매입금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 계정이지요. 외상매입금 계정도 줄어듭니다. 부채의 감소는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부채 갚았다니까요. 부채가 처음 생길 때, 즉 세금계세를 받을 때는 부채가 생기죠. 그래서 외상매입금 부채 증가, 부채 플러스 어디? 부채 오른쪽. 그래서 부채를 오른쪽에 잡아놨는데 통장에서 돈이 나가면서 부채를 갚았죠. 부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사고를 할 때 양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통장에서 돈 나간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예금 얘만 중요하지 않아요. 외상매입금 얘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통장에서 빚 갚았다? 그 빚도 줄이는 회계 처리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통장은 여기서 끝났고요. 외상매입금도 여기다가 기록한다. 그래서 외상매입금 11만 500원을 여기다 써야 됩니까? 이 거래처한테 그 거래처 입장에서 송금을 했는데 거래처 입장에서 11만 500원 찍혀 있을까요? 그 사람한테? 아니죠. 500원은 은행한테 갔죠. 은행한테. 그 거래처는 11만원만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채는 11만원만 이렇게 외상매입금 부채를 줄여서 외상매입금이 이제 제로가 되겠네요. 원래는 외상매입금 11만원 있었는데 부채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제로가 됐고요. 500원은 별도 계정 과목을 잡습니다. 은행 수수료죠. 거래 상대방도 그 외상매입처가 아니에요. 은행입니다. 그래서 지급수수료라는 비용으로 500원 잡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비용 어디라고 그랬죠? 여기 써있죠. 비용 왼쪽. 그래서 왼쪽에 비용 발생한 것이죠. 그렇죠? 매출 발생은 여기입니다. 수익 발생이죠. 수익은 오른쪽. 비용은 왼쪽. 그러니까 여러분 손익계산서만 생각을 한다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수익 또는 비용. 수익은 오른쪽. 비용은 왼쪽. 이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손익적은 되게 쉽죠. 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손익계산서도 아까 상품 매출 기분 좋았는데 수수료라는 비용이 500원이 비용 발생하는 바람에 현재 당기순이익은 30만원이 아니라 500원만큼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500원이 줄었습니다. 이익이 줄었죠. 은행 수수료 때문에 30만원이나 500원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분기 보겠습니다. 6월 다음 11일날 6월 11일날
이상하다. 여러분, 여기 손익계산서 보고 이제 이런 질문들 많으세요. 초보자분들. 30만원 매출이 발생했고, 은행 수수료 500원만 비용이 돼서 19만 9,500원이 이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잠깐, 다시. 예. 이렇게, 이 상태란 말이죠. 이 상태. 매출 30만원 떴고요. 은행 수수료 500원 나가서 29만 9,500원인 여기 현재 이익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손을 번쩍 듭니다. 사부님 그게 아니고요. 저 여기 있잖아요. 아까 상품 산 거. 상품 산 거 비용 나갔거든요. 상품 대금 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원가 여기 10만원 10만원이 줄어야죠. 이익이 10만원이 너무 많은데요. 10만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원가가 여기 빠졌는데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이거 이제 원가 대체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여러분 상품을 샀다고 해서 항상 원가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상품을 제가 슈퍼마켓을 하는데 슈퍼에서 라면을 왕창 샀어요. 삼양라면을 왕창 사놨어요. 자 그러면 사자마자 매출 발생합니까? 사자마자 그 상품이 막 팔려나갑니까? 아니죠. 그죠? 손님한테 팔렸었을 때 매출도 발생하고 비용도 원가도 발생하는 것이죠. 상품이 팔리기 전에는요. 이게 우리 회사의 원가 또는 비용이 아니고 우리 회사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 우리 창고에 있어요. 실제 라면이 삼양라면이 있단 말이죠. 손님한테 팔렸었을 때 원가화 되는 겁니다. 비용화 된다는 얘기시죠. 팔리기 전에는 실제 우리 창고에 있다니까요. 라면이. 재고자산. 자산이라는 얘기 자산.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자산이냐 비용이냐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자산이니 너 비용이니. 대표적으로 삼양라면을 예를 들면 삼양라면은요 자산일 수도 있고요 비용일 수도 있어요. 이하고 얘의 구분 기준이 뭐냐면요. 손님한테 팔리기 전에는 자산이고요. 손님한테 팔렸었을 때 비용입니다. 자산 중에서도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재고자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비용도 팔렸었을 때 매출 원가라는 여기 써 있죠? 매출 원가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손님한테 팔리기 전에는 상품이기 때문에 물건 사는 시점에는 상품이라고 자산 잡는 거죠. 자산. 여기 상품 자산이란 말이에요. 자산. 아시겠죠? 여기는 원가 없어요. 제로예요. 아직 안 팔린 거죠. 이 상품을 산 시점에는. 제가 이제 미리 이거 팔렸다고 해서 그러는데 이 팔린 게 없다고 가정하면 사기만 했다. 그러면 상품 재고자산입니다. 아직 안 팔렸으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 재고 얼마 남았냐? 그렇죠. 자산이죠. 안 팔렸으니까. 근데 팔렸다고 가정하면 그때 이 상품이 팔려 나갔으니까 0이 될 거고 눈에 안 보이죠? 손님이 가져갔으니까 재고자산 없어요. 그 팔려 나갔을 때 이 원가 쪽으로 이 10만원 얘가 일로 비용화되는 것이죠. 자산은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자산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비용화됩니다. 비용화. 특히 재고자산은. 그죠? 외산매출금 같은 자산은 얘네들은 자산인데 비용화되진 않죠. 외산매출금 자산은 훗날 그냥 수금이 되면서 없어지는 것이지 얘가 비용화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재고자산, 이러한 고정자산 이런 것은 뭐 감가상각비로 비용화가 된다거나 재고자산은 방금 봤던 매출원가로 비용화됩니다. 그래서 훗날 자산은 비용화됩니다. 근데 시간 순서상 자산이 먼저겠죠. 재고자산이 먼저고 팔릴 때 비용화된다. 그래서 샀기 때문에 자산이다. 샀기 때문에. 팔렸었을 때 비용화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분계를 계속 이어가면 팔려 나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팔려 나갔을 때 회계 처리를 사실은 2분기하고 분기하고 두 개가 발생합니다. 이건 팔렸다. 매출 떴다. 매출 회계 처리. 그래서 이제 33만 원 받아야 되죠. 그래서 매출 발생 시점에 매출 회계 처리로 끝내는 게 아니라 손님이 라면을 들고 갔으니까 팔려 나갔죠. 우리 자산이 재고자산 10만원짜리 라면 박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산이 없어졌으니까 라면이 없어졌으니까 10만원이 줄어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산이 마이너스 됐다. 재고자산 마이너스. 그러면 반대 방향. 원래는 왼쪽이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상품을 없애버리는
회계처리. 그래서 이제 강하게 표현하면 이런 것을 재고자산을 죽인다 이렇게 살벌한 표현을 쓰는데, 재고자산 상품 자산을 죽였죠. 팔려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반대 방향에다가 기록했다. 그리고 반대 계정은 뭐냐면 이 자산의 운명, 재고자산의 운명은 비용화된다. 그래서 이때서야 10만원 매출원가로 빠져나간다. 비용으로. 자, 그래서 상품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 10만원이 어디로 갔어요? 팔려 나갔기 때문에 매출원가로 여기에 위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죠? 여러분 머리 아프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컴퓨터가 이렇게 알아서 한다는 얘기고, 컴퓨터가 알아서 하려면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팁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럼 여러분 오늘 슈퍼에서 손님이 100명이 라면을 사갔으면 팔려 나갈 때마다 이걸 한 줄 한 줄 기록해. 막 6월 11일 쭉 쓰고 라면 10만원 팔려 나가고 재고자산 줄었네 비용 처리하고 또 상품 팔려 나가고 비용 처리하고,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분기에 상품이란 재고를 없애고 비용화시키는, 매출원가로 비용화시키는 이 분기는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합니다. 몰아쳐가지고 12월 31일 날 현재로 한 번에 퉁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래요. 상품을 샀어, 또 상품을 샀어, 계속 상품 산 회계 처리만 해. 기중에는 1년 내내 상품만 계속 사. 이렇게 상품은 계속 늘어나요. 기중에. 그런데 1년에 실제 창고에 남아있는 게, 이 상품이 총 산 게 1년 동안 총 매입액이 뭐 1000만원어치라고 칩시다. 상품 재고를 산 게, 재고가 아니라 상품을 산 게 1000만원어치를 샀고 1년 내내 합쳐봤더니, 그리고 연말에 12월 30일자 창고 조사를 해봤더니 1000만원 중에서 100만원어치만 남아있는 거예요. 재고를 안 팔리고. 그러면 그 재고자산 100만원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1000만원 중에서 재고자산 100만원을 빼면 900만원은 팔려 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장으로, 이 하나로 여기다가 900만원을 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상품은 1000만원이 있었고 팔려 나간 게 900만원이니까 여기 상품 재고는 100만원 남아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합니다. 근데 나는 아니야, 원칙대로 할 거야 해가지고 막 팔릴 때마다 이 분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아니면 이제 월말 단위로 하든지 월 단위로 매일매일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기록한다. 계속 팔려나갈 때 계속 기록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매출을 입력 잘했고 상품도 잘 입력했는데 손 번쩍 들고 여기 손익계산서 이상해요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이 분계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도 사람이 수동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만 100만원 잡아주면 자동으로 매출원가 2분기에는 자동으로 돼요. 나중에 다른 데서 이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개념적으로는 그렇다. 기중에는 사실 2분기가 6월 11일 날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써놨지만 실무에서는 2분기는 없습니다. 12월 31일자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이번에는 월급을 줍니다. 월급. 자,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금액이 좀 적어서 그런데, 자, 월급 50만원을 주는 회계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50만원을 줬는데 급여라는 비용, 저 50만원을 쳤더니 급여라는 비용이 여기 잡혀있죠. 비용이죠. 월급 비용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50만원 비용인데 50만원이 불행히도 쪼개집니다. 두 개로 쪼개져요. 실제는 여러분 50만원이 통장에서 나가는 게 아니죠. 우리 소득세 띄죠.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적으로 우리 회사가 직원한테 돈을 줄 때 그 직원이 부담해야 되는 소득세를 띄고 원천적으로 징수 미리 해버립니다. 그래서 50만원 줬다가 3만원 뺐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띄고 47만원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얘는 소득세라고 치면
3만원을 띄고 47만원만 주죠. 그러면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와, 원래 월급 50 줘야 되는데 47만원만 줬다? 3만원 벌었네. 이러시면 안 되는 것이죠. 월급 적게 줬다고 기뻐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이 3만원은 내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한테 납부해야 됩니다. 역시 국세청에다가. 그래서 예비적으로 미리 수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3만원은 국가에다가 다음 달 10일날 우리 원천징수 소득세 신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며칠 날 해요? 6월분은 7월 10일날 세무세에다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한테는 47만원 같지만 이 3만원 누가 뜯어가요? 국가가 뜯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회계처리를 보면 일단 그래서 급여는 비용이니까 비용 발생 어디라고요? 비용 어디? 위치 비용은 왼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왼쪽에 썼어요. 차변. 통장에서 47만원이 나갔네. 자산의 감소죠. 보통 예금만 보면 예금이란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자산 마이너스 됐죠. 그래서 반대 방향 여기 오른쪽에다가 썼습니다. 이해수금 부채가 발생했죠.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국가에다 내야 될 부채가 증가했어요. 부채가 증가? 부채는 어디? 오른쪽. 부채 플러스죠. 부채가 플러스 됐어요. 오른쪽입니다. 계속 반복되죠. 패턴이 같아요. 계속. 자, 그 다음 30일날 이제 급여 말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2분기 이제 부가세 정리하는 회계처리인데 아까 이거 어디 갔죠? 예, 부가세 여기 3만원 매출할 때 3만원 받아놓은 거하고 내가 물건 살 때 거꾸로 준 거 이 차액을 원래 한쪽으로 몰아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든 부가세 예수금이든 얘가 양쪽에 있으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회계처리는 각각 해야 되죠. 매입할 때는 대급금이요. 매출할 때는 예수금이다. 그래서 건건이 각각 입력 하나 월 단위 또는 결산 내지는 분기 결산 이런 거 할 때는요. 월 말에 한번 정리해 줘야 돼요. 뭐 정리 안 해도 되고 부가세 납부할 때 회의해도 되는데 원칙이 이렇다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이거 안 해도 돼요. 지금 보고 계신 거 이 분기에 정리하는 분기에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 모으는 거죠. 어느 쪽이 많아요 지금? 대급금이 많아요? 예수금이 많아요? 대급금이 많죠. 그럼 얘가 0이 되면 좋겠네? 대신 혼자 죽진 않아요. 이 예수금 납부할 3만원을 납부할 거를 줄여놔야 되죠. 그래서 이쪽이 적으니까 적은 것을 이렇게 처리합니다. 전액 다. 그래서 얘 받을 돈인데 받을 돈은 없애요. 그래서 얘가 대급금은 10만원, 아니 만원 플러스 했다가 다시 만원 감소했으니까 제로가 되고요. 제로화 시켜서 없애버리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없어졌습니다. 부가세 대급금. 대신 복식이니까 예수금 부채를 줄어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3만원이 아니라 이만큼만 만원어치만. 그래서 만원어치 부가세 부채를 국가에다 내야 될 돈을 만원을 줄여요. 원래는 3만원 내야 되는데 부채를 줄여놨습니다. 부채 감소. 이 부채라고 했죠. 예수금은. 그래서 부채 감소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잔액 부가세 예수금 얼마다? 원래는 3만원이나 대급금하고 예수금 만원씩 줄여가지고 얘는 아예 제로를 만들고 예수금도 줄어들었다. 부채가 감소했으니까 왼쪽에도 줄어들었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2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실무적으로 2분기는 안 해도 돼요. 다음 분기에 자 그랬고 또 특이한 거래가 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통장을 한번 조회를 딱 해봤더니 200원이 찍혀 있어요. 통장이 봤더니 은행에서 이자를 줬습니다. 이자를 고맙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 200원이 늘어났겠죠? 자산 증가 플러스니까 왼쪽 이자 수익입니다. 수익 여기 수익 아까 매출도 수익이지만 여러분 수익에는 종류가 많아요. 이자 수익도 수익이에요. 그래서 이자 수익 200원 생겼어. 그러니까 사장님이 야 통장에 200원이 왜 늘어났니? 갑자기 예 이자 찍혔어요. 이 말을 수익 발생했어요. 이자 수익 발생했어요. 200원 복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 발생은 오른쪽 비용 발생은 왼쪽 그죠? 그래서 수익 발생 여기 영업 외 수익으로 근데 얘는 어디로 들어간다? 수익이니까 재무상태표에 들어간다? 아닙니다. 수익은 여기 손익계산서에 들어간 거죠. 이자 수익 200원 찍혀있고 얘는 이 매출 쪽이 아니고요. 수익은 수익이나 아까 상품 매출은 여기 꼭대기 매출로 올라갔죠. 근데 이 이자 수익 같은 것은 우리가 은행이 아니잖아요. 우리 회사가 예, 금융업이 아닌 한 우리 영업 외의 수익이다. 이래서 이름이 멋있죠? 영업 외 수익이다. 그래서 200원 이렇게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 양식이. 그래서 영업 외 수익, 이자 수입 200 이렇게 찍혀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분계를 보시면 다음 분계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군요. 자, 힘 좀 내십시오. 자, 이번에는 급여 아까 그 직원 3만 원 띄어서 기뻤었죠. 3만 원을 덜 줬어요. 직원한테 50만 원에서 3만 원 더 줬는데 이거 다음 달 10일 날 7월 10일 날 통장에서 돈이 나갔죠? 국세청에다가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 3만 원 줄었으니까 자산 감소 마이너스니까 자산 감소네요. 오른쪽에 표시했고요. 또 부채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3만 원 기쁜 게 아니죠? 부채입니다. 그래서 예수금이라는 부채를 국가에다 냈기 때문에 통장에서 돈 나간 걸로만 끝나지 않고 부채도 없애는, 부채를 죽이는, 그래서 부채를 감소시키는 회계처리.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이요, 부채의 감소는 반대 방향 왼쪽이다 해서 이렇게 회계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이 있었는지요? 마지막 더 있었네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부가세를 최종 납부할 부가세를 3만원에서 여기서 만원을 미리 이제 안 해도 되는데 회계처리 이렇게 해놔서 최종 부가세 예수금 아까 2만원 있었죠? 여기 2만원이 있었다고요. 부가세 납부할 거 3만원에서 만원을 뺀, 그죠? 2만원을 납부합니다. 실제. 그래서 통장에 돈이 나가요. 2만원 자산의 감소죠. 통장만 놓고 보면 자산의 감소. 근데 부가세 예수금도 아까 이 직원 예수금하고 똑같아요. 부가세 예수금도 국가에다가 내야 될 부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부채 증가는 오른쪽이지만 부채를 감소시키는, 부채를 갚았죠 국가한테.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2만 원을 처리했더니 이제 부가세 예수금이 제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납부 회계 처리입니다. 이게 부가세 납부 회계 처리 2만 원까지 됐습니다. 다음 분기는 없지요.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복식부기로 여러분 회사가 생길 수 있는 모든 거래들을 예시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드린 이 열 몇 가지 사례는요, 여러분 회사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사례의 한 90%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초보자 여러분들, 복식보기 잘 모르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를 못했으면 이거를 한 두세 번만 반복해서 제 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 한번 들으셔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여러분 이것만 지금 마스터 하시면, 이것만 알면 복식보기 끝난다. 제가 자신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고요. 팁은 아니고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고 갈게요. 제가 재무상태표는 왼쪽 박스, 오른쪽 박스. 그래서 왼쪽은 자산이요, 오른쪽은 부채하고 자본이 모인다 라고 말을 했고, 손익계산서는 사실은 왼쪽 오른쪽 개념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손익계산서가 수익하고 비용인데 수익은 오른쪽이요, 이제 비용은 왼쪽이다, 차변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는 왜 왼쪽 오른쪽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건 그냥 테이블을 만드는 양식의 문제예요. 양식, 표의 문제인 것이니까 얘를 이렇게 위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매출부터 비용까지 쭉 위아래 방식이 있고 얘처럼 왼쪽, 오른쪽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재무상태표도 이렇게 안 만들어도 돼요. 개념만 이렇단 얘기고요. 얘를 이렇게 이만큼을 잘라내기 해가지고 이 자산 밑에다 붙여넣기 해도 되는 거죠. 이게 되려나? 예, 일단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이만큼을 일단 밀어내보고 아래로 비워놓고, 자, 그냥 이 양식 표현 방법이니까, 자, 이 부채 자본을 잘라가지고요, 잘라내기 해서 여기 밑에도 자산 밑으로 붙여넣어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표를 만들 수도 있는 게 위아래 방식으로,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위아래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견산서를 보시면 재무상태표, 이게 실제 양식인데요, 이건 이제 뭐 전기 단기랑 비교하는 거니까 얘 없다고 치고, 작년이 없었다고 치면 자산은 지금 여기도 역시 왼쪽 오른쪽이 없는 게, 자산은 이렇게 있고요, 부채 자본은 위아래 방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양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재무상태표 왼쪽 오른쪽이 없는데요 말하지 마시고, 다만 이 부채 자본을 뚝 잘라가지고 다시
그겠죠? 예.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 한 것 뿐이니까 그냥 위아래로 길게 이렇게 쭉 나오는 것 뿐이니까 그 양식 표현을 레포트 이 보고서 재무상태표는 보고서 어떻게 만들 거냐의 문제니까 이거 왼쪽 오른쪽 없는데요 라고 의문을 갖지 마십시오. 이렇게 위아래 방식으로 써 있지만 아 자산 얘는 왼쪽이고요 부채 자본은 오른쪽인 것이지 라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이거를 한 두세 번만 반복을 하시면 여러분 진짜 복식 보기 쉬워져요. 되게 알고 보면 쉬워요. 왜냐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거든요. 그리고 원래 위치만 알면 돼요. 자산은 원래 위치가 왼쪽, 부채 자본은 오른쪽, 수익도 오른쪽, 비용도 왼쪽. 이 5개의 위치를 알고 그 다음에 비용 수익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패스하고 자산, 부채, 자본 이 세 가지만 어떻게 된다? 여기 자산 플러스는 왼쪽이고 자산 감소는 오른쪽에다 기록하고 부채도 원래 오른쪽이니까 부채 플러스는 오른쪽, 부채 감소는 왼쪽 반대 방향으로 쓰고 자본도 여기처럼 원래 위치가 플러스니까 자본이 늘어나면 자산이 플러스가 되면 오른쪽에 쓰고 자본의 만약 자본이 줄면 자본의 반대 방향인 자본금 이렇게 자본의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위치만 이렇게 알면 이거의 이거를 감소시키는 것은 자산은 오른쪽으로 가고 얘는 원래 오른쪽이니까 감소시키는 것은 왼쪽으로 부채를 잡고 얘도 원래 위치가 오른쪽이니까 자본이 줄면 왼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거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고 거래의 8요소라고 한 왜 8이냐 자산, 부채, 자본이 각각 3개 있으나 각각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개씩 있으니까 6개죠 자산 2개, 부채 2개, 자본 2개 그래서 6개의 이런 흐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6개에다가 비용하고 수익 2개를 더했더니 8개라는 얘기입니다. 비용 플러스 마이너스 없고요. 수익 플러스 마이너스 없습니다. 얘는 그 자체니까. 그래서 수익과 비용 2개에다가 자산 2개, 부채 2개, 자본 2개. 그러니까 2개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6개. 해서 거래의 8요소라는 그 회계 기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 8요소를 왼쪽 쪽이고 오른쪽 쪽에 봤더니 이렇게 나온다. 성질이 8개더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여러분 여기다 제가 거래처라고 했는데 실제 여러분 우리 이제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여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 코드화되어 있는 것이죠. 보통 예금은 103번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자본금은 제가 기억 못해요. 거기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정 과목 선택하는 거 이런 거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금액 입력하겠죠. 근데 금액도 원래는 차변적 금액, 대변적 금액에서 각각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정 과목도 왼쪽, 오른쪽 써야 되고 금액도 왼쪽, 오른쪽 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는 더 있어요. 사실은 거래처 있죠. 그래서 이 보통 예금도 여러분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에서 그 계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처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 상품 매출을 보면 여기서 거래처를 코드를 건다고 했었을 때 이 거래처는 이 외상 매출금 이 경우는 이 계정 과목의 거래처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예금의 거래처는 그 돈을 넣어준 거래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떠한 통장이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은행 통장이면 하나은행 거래처를 걸어주는 거고 기업은행이면 기업은행을 여기다 쓰는 것이죠. 아시겠죠? 여기다가 예를 들면 수금된 회계처리가 어디 있었죠? 요거네요. 요거. 자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됐다. 외상대금이 수금이 됐다. 그랬을 때 이 외상매출금에다 거래처로는 여기도 거래처 있잖아요. 여기도 거래처 있고요. 양쪽에 거래처가 있는 것인데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홍길동 거래처고 여기다 홍길동을 걸면 안 되죠. 우리 외상 때 받을 돈 거래처는 여기다 이 계정 과목 거래처 코드는 홍길동이고 여기는 하나은행, 기업은행을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예금도 다시 쪼개지잖아요. 하나은행, 기업은행. 그러니까 이 통장의 거래처가 하나은행, 기업은행 코드, 은행 코드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줘야 된다. 여기는 거래처 코드를 그러니까 받을 돈 거래처, 여기는 은행 거래처.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여기에다가 22만원 들어왔지? 그래갖고 홍길동이네? 그래서 홍길동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돼. 홍길동은 예죠. 예산매출금. 외상매출금 계정의 거래처고 보통 예금은 외상매출금 거래처가 아니라 초보자분들이 여기를 홍길동이라고 쓴다니까요. 홍길동 거래처라고. 하나은행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래처가 2개입니다. 은행 거래처, 실제 거래처. 아시겠죠? 예, 그 주의사항. 자, 여기까지 1시간 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쉽게 드리려고 했는데,
초반에는 좀 제가 좀 이 혀가 잘 풀리지가 않아서 좀 벅벅댔다기보다는 좀 하드했습니다. 근데 후반부 들어서는 제가 좀 말이 잘 풀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두세 번 반복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복식 보기를 정복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복식 개념만 이해를 하시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죠. 예, 자산증감, 부채증감 뭐 이런 거. 예, 요거 이 사례만 여러분이 마스터를 하시면 못할 게 없다. 복식 보기 어렵지 않다라는 거니까 여러분 아셨죠? 네, 힘내십시오. 네, 여기까지 복식 보기 알면 그 붕괴 타파 네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